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수업으로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 수업 중에서는 3번째 수업이죠. 국제정치 이론의 3번째 시간으로서 구성주의 이론과 민주평화론 이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그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벌써 이미 2번의 시간 동안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두 패러다임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그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 이후에 그 냉전의 종식 과정에서 그리고 이 세계 질서가 변하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이제 등장을 했죠. 국제정치에서 제3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이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미국 외교 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산되면서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민주평화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성주의 이론과 민주평화론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정치 이론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 가장 그 많이 논의되는 그런 이론들로서 구성주의 이론을 논의를 하는 것이고, 민주평화론은 말 그대로 그 평화라는 말이 있죠. 그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속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다뤘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논의할 내용의 주요 내용은 우선 처음 1차 시에는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고요. 2차 시에 민주평화론에 대한 논의들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국제정치 이론의 새로운 변화를 토대로 왜 이런 구성주의 이론과 민주평화 이론들이 더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이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구성주의는 보통 그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이 영어도 그렇게 흔하게 쓰는 용어는 아니죠. 뭐 스트럭처럴리즘 뭐 이런 용어는 구조주의 뭐 이런 용어는 그 많이 쓰지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쉽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나왔냐면 이 컨스트럭터를 하는 그런 어떠면서도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강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뭐 다른 이론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한 기존의 그런 개념과 이론들이 국제정치에 잘 적용이 되면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을 얻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제정치적 현실의 사회 구성적 측면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제정치적 현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제정치적 현실이 이미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이론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론이 있죠? 자, 맞습니다. 자,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정치적인 구조 현실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국제 질서에서의 그 국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독립국가, 주권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근대 국제 질서에서는 이미 이 국제 무정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보고, 물론 자유주의는 그러한 무정부 질서가 극복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제정치적인 현실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구성주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상호주관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intersubjective입니다. 여러분들 objective가 그 객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반대는 주관적인 서브젝티브죠.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인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견해와 상대방이 보는 견해,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가 서로 인터하는 것이죠. 상호적인 것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나의 견해와 나의 주관적인 견해와 상대방의 주관적인 견해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주관적인 견해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주관적인 견해는 나의 견해에 의해서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인터서브젝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상호주관적 혹은 한국어로 주관적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어 오고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정치의 주체의 특성인 주권이나 구조의 특성인 무정부성이 모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주의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주의는 이러한 주권의 모습이나 무정부성의 모습이 다 고정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대 국제 질서에서 비롯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권 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무정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그러한 그 질서이기 때문에 무정부적인 구조인 것이고 이러한 무정부적인 구조는 근대 국제 질서에서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이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주권의 개념과 국가의 속성이나 구조, 무정부적 구조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인터서브젝티브한 관점에서 상호주관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대 국제 관계가 발전하면서 나온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래서 소셜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의 행위를 제약하는 무정부 구조는 하나의 일관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즉 고정적으로 이것이 무정부적인 구조가 그 국가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그 근대적인 질서에서 무정부적 구조가 나타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호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그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현실주의를 공부하면서 홉스에 대해서 배웠죠. 잘 아시다시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인간 상태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 뭐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적인 상태는 상당히 상대방을 적의 이미지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을 적의 이미지로 보고 그 자기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많이 했었죠. 그 반면에 우리가 그 자유주의를 공부를 할 때 그 칸트적인 어떤 그 평화 상태를 이야기를 했죠.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논의를 했었는데 그 상태를 보면 이 공화정인 국가들끼리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반면에 그 사이에 이제 로커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제 경쟁자적인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국가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홉스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칸트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크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섞여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홉스적인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다 적들로 둘러싸인 그런 그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변에 항상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의 어떤 그 사회생활을 생각해 볼 때 주변이 다 경쟁자로만 있는 건 아니죠.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나랑 충돌적인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어떤 뭐 적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사는 사회 자체도 기본적으로 홉스적인 어떤 상태와 칸트적인 상태와 로커적인 상태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만 근대 국제 질서의 모습은 훨씬 더 홉스적인 상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구성주의 이론이 이런 근대 국제 질서가 홉스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홉스적인 상태가 현실주의는 고정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자유주의는 이것이 극복 가능하고 칸트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구성주의 이론은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홉스적인 상태가 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근대 국제 질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인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칸트적인 질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무정부적인 구조나 국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고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신현실주의가 전제를 하고 있는 셀프헬프, 자구책, 자조의 그런 체제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근대 질서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의 하나의 어떤 종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질서가, 국제 질서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주권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각각의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가지면서 근대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한 것이 이러한 홉스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조체제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 영속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조체제, 셀프헬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정부성의 의미를 결정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인 것이고, 그러한 제도는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위자에 의한 권위의 문제나 권력이나 또 이익, 무엇이 이익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의가 바뀌면다고 하면 권력 정치적인 구조 자체가 전환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권력 정치적인 모습이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대 질서가 계속해서 영속하고 고정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논의를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이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상대방은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상대방의 이름이 내가 불러줄 때와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즉 이 말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호명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다시 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영속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타자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정체성도 나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나의 정체성도 상대방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즉 서브젝티브가 인터하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호주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국제정치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현실주의 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 비교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국가와 구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유닛 레벨에서의 단위체를 이야기를 했고 구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고정돼서 영속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이고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 웬트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anarchy is what state make of it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학자가 쓴 논문, 유명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즉 anarchy는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즉 anarchy 자체는 그냥 주어진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국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것은 에나키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홉스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칸트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로크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성원인 행위자인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에나키의 모습은 국가들이 에서 일방적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또 에나키 자체가 무정부 상태 자체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what state make of it에서 한 make of i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나키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들이 에나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또 에나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서로 간의 영향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번 영향을 주고 한 번 영향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전에 근대 국제 질서의 모습의 홉스적인 세계에 있었더라도 이것이 다시 극복될 수 있고 뭐 자유주의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칸트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것이 다시 로크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이 행위자와 구조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성주의는 에나키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에나키 is what state make of i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들이 에나키에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주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현실주의는 에나키에 대해서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그것은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제 질서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고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유주의는 아마도 에나키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국제 질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에나키를 극복함으로써 전쟁보다는 평화, 갈등과 충돌보다는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자유주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이 부분에서의 비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즉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구조에 대해서 무정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국제 질서가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 변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념 변수와 그 다음에 주체의 역할에 대한 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물질적인 요인에 강조를 뒀죠. 그리고 체제의 구조적 영향을 강조를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이 중요하죠. 소위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를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국방비를 얼마를 쓰느냐, GDP가 얼마나 되느냐, 1인당 GDP는 얼마가 되느냐, 인프라는 많이 사회에 깔려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힘이 세고 그런 관점에서 이 국가가 상대방을 에게 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성주의는 문화나 정체성과 같은 관념적인 요소를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행위자가 행사하는 역할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와 정체성과 같은 관념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영향을 받은, 누구에 의해서 받은 영향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역사적으로 각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아이덴티티, 즉 관념적인 요소,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국제 질서에서, 국제 정치학에서 그 아주 강하게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많이들 인용되는 사례인데요. 자, 미국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10개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를 더 위협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영국이 핵무기를 10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무게감이 위협의 정도가 미국에게 느껴지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은 특수관계라고 해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칸트적인 관계를 19세기 말 이후에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매우 협조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하는 행동을 미국이 신뢰를 하고 있고 미국이 하는 행동을 영국이 신뢰하고 있는 그런 특별 관계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그동안 형성을 해왔죠. 즉 미국은 항상 북한이 독재 국가이고 또 로그 레짐, 불량 국가라고 하는 불량 정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항상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을 해왔고요. 북한 역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논의를 강조를 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서로 다른 미국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에게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에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영국의 숫자보다 훨씬 적더라도 개수가 적더라도 미국에게는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의도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미국과 영국은 서로 간에 그 칸트적인 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하면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홉스적인 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남한이나 일본이나 중국하게도 또 비교를 하면서 다를 수 있겠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미국보다 덜 느끼겠죠. 그것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가져왔던 관계의 결과인 것이죠. 그것은 그러한 북중 관계의 모습은 북한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중국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 미국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체성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결국에 미래에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모습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도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 과거부터 관계를 가져온 어떤 사회 구성적인 측면들이 국제관계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김춘수 씨의 꽃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 미국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국이 또 다시 미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칸트적인 문화를 만들어 본 반면에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국제 정치가 개별 국가와 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호 구성적인 장이다, 사회적인 구성이다, 소셜 컨스트럭트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체제를 생산하고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주체라고 하는 즉
국가도 국제 질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의 이론은 구조가 국가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랬죠. 국가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는 그 구성주의에서는 국가도 구조를 결정하고 구조도 국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체제는 이런 단위 차원의 상호작용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에 의해서 다시 그 행위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현실주의 자유주의 얘기할 때 유닛 레벨의 모습과 단위 부분의 모습과 그다음에 단위 수준의 모습과 구조 수준, 스트럭처 레벨의 구조 수준의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단위 수준에서 이해를 할 것인지 구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 구성주의는 그런 단위 수준과 구조 수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하는 행위자와 그 국제질서라고 하는 혹은 무정부 구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서로 간에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국제 정치는 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국제 정치에서 체제의 복잡성을 고려를 하면서 사회적 변화의 물질적이고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주의가 물질적인 측면을 본 것에 비해서 그리고 자유주의가 제도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진 것에 비해서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주의가 관념도 중요하고 합리주의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즉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무엇이 이익이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의 이익이냐, 무엇의 이익이냐라는 것도 단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현실주의는 유니티리 액터로서 단일한 행위자로서 단일한 국가의 이익을 상정을 하지만 구성주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관념적인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에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국제정치의 결과라고 보는 정체성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행위자들이 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만든 것이며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 다른 형태의 정체성과 이익도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홉스, 칸트, 로크적인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논의를 하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정당성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질 때는 다른 국가에 개입을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그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이 국제사회가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 내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재자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의 차이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죠. 다른 한편 1960년대까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강대국의 모습이고 뭐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NPT라고 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이고 그만큼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고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졌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국가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